어느 날 들레즈라는 폭풍이 일어났고 언젠가 20세기는 들레즈의 시대가 될 것이다. 현대 철학자 쥘 들레즈, 그에 대한 미셸 푸코의 이 평가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데요. 그렇다면 들레즈의 철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본시 그는 플라톤 중심의 서양 철학 전통이 존재를 왜곡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왜곡 때문에 인간과 세계가 확장되기 힘들었다, 이렇게 지적했죠. 그래서 이 철학자는 존재에 대한 전통 철학의 왜곡을 걷어내고 새로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존재론을 제시하고자 자신이 직접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회의 틀을 만들면서 그렇게 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은 낯선 개념들과의 만남이며 이런 이유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그의 주요 개념들, 잠재적 힘으로서의 가상, 그리고 내재성의 편명과 존재의 일성, 차이, 강도, 반복, 특별히 아장스멍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를 배치라고 번역을 하는데 바로 이 개념과 사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되기 등등을 쉽게 풀이해드려서 그의 철학에 대한 전체 윤곽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편의 강의로 나눠서 이 내용들을 설명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들레즈가 기존 철학사에 대해 가졌던 문제의식을 알아보면서 그가 구분했던 가능성과 가상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통해 그의 존재론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재성의 편명과 존재의 일성이 무엇인지 그 뜻을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 내재성의 평면에서 존재는 차이인데 이것이 어떻게 분화하는지를 그의 주요 개념들에 입각하여 설명할 테니까 이상의 내용을 잘 참고하면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하나 들면서 저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설계도가 하나 있고 이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집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때 전통 철학에서는 이 설계도를 가능성이라 부르고 저 집을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 집은 이미 저렇게 짓도록 설계된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렇게 정해진 가능성이 저 집을 짓기 전에 이미 설계도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저 집은 이 설계도에 입각하여 얼마나 제대로 지어졌는가,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설계도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설계도가 추구하는 바와 얼마나 닮았나를 묻게 되며 이 물음을 통해 제대로 된 집 또는 잘못된 집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즉 설계도가 현실화된 집은 그 설계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는 관념으로 있는 것이지 사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설계도의 내용은 종이에 표현되어 있겠으나 사물로서의 이 종이는 없어진다 해도 설계도의 내용과 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를 적어놓은 노트가 사라졌다 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이렇듯 관념으로서의 설계도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노쇠해지는 게 아니죠. 하지만 설계도가 현실화된 집은 어떨까요? 시간 흐름 속에서 낡은 상태가 되겠죠. 문이 부셔져 바꿔야 한다거나 지진 피해로 인해 일부분이 부서져서 불가피하게 구조를 좀 변경해야 한다거나 이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설계도의 본 내용과는 달라지는 지점이죠. 즉 현실 속 집은 설계도라고 하는 가능성의 표현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플라톤은 여기서 이 설계도를 이데아, 집을 이데아의 모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데아는 본질로, 그 본질을 닮은 것은 현상으로 바꿔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 또는 이데아의 모사는 현실의 시간 흐름 속에서 변화를 겪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고,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있는 이데아 또는 본질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며 영원하다는 거죠. 이렇게 존재는 위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 이 위계는 최상위에 있는 이데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데아를 닮은 모사가 있고 그 아래에 이데아의 모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원본조차 갖지 못한 것, 이를 판타스마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저급한 것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계에서는 언제나 덜 된 존재와 제대로 된 존재라는 동일성의 서열이 있는 거죠. 이 집이 설계도와 얼마나 동일한가 하는 것처럼 여성은 여성의 본질과 얼마나 동일한가 하는 것이고, 이 본질과 이 사람의 동일성 정도가 약할 때, 쉽게 말해서 덜 닮았을 때 여성의 본질을 존중하는 사이일수록 그 여성에게 덜 된 여성, 여성답지 못한 여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즉 이 여성의 가능성은 이 사람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저 본질에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그 본질에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현실화하는가, 이거죠. 저도 중학교 때 불교 철학에 심취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늘 교과서를 위에 두고 그 아래에 반야신경과 양자역학 또는 불교 인식론 이런 책들을, 참고로 일본 학자들이 주로 쓴 책들을 그 밑에 이렇게 깔아
알아두곤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괜찮은 학술 도서들이 소책자 형태로 잘 나오거든요. 책이 작아야 교과서 밑에 깔기 좋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는 이제 학교 공부를 좀 등한시 했었는데 이때 그래서 이 당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학생답지 못하다 였죠. 학생의 본질과 나라는 존재는 동일성으로 잘 안 묶인다. 저 본질을 기준으로 볼 때 너는 덜 된 존재다. 이런 거죠. 이처럼 존재를 위계로 구분짓는 최상위 개념은 인간의 가능성을 좁히며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단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중세에서는 이 이데아라고 하는 본질의 자리에 신이 들어가고 그 다음 자리에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 아래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그 아래 식물, 그 아래 광물이 자리를 잡았죠. 그러다가 근대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본질의 자리에 이성을 가진 인간, 즉 주체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데카르트가 말한 생각하는 나라는 주체가 모든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 철학의 세계관 속에서는 맨 위에 주체, 그 아래에 주체가 파악하고 규정하는 대상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주체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들, 이렇게 위계를 가지는 거예요. 참고로 근대 철학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체가 너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세계에는 주체가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덜 중요한 것 또는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고대의 이데아나 중세의 신, 근대의 주체는 철학의 언어만 달리했을 뿐 어떤 최상위 원리를 설정을 하고 그 원리에 종속된 존재들을 위치 지우는 위계의 구조를 보여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계가 문제인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질을 덜 닮은 저급한 존재, 잘 닮은 참된 존재라는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존재의 확장이나 변화를 차단시킨다는 점이 있는 것이죠. 가령 설계도와 달리 다른 디자인의 문을 부착한 집을 새로운 생성 또는 창조의 미로 보지 아니하고 덜 된 존재로서의 집, 본질로부터 멀어진 저급한 집이라고 보는 거고, 여성의 본질을 안 닮은 사람을 여성답지 못한 존재라고 억압할 뿐 여성 개념을 확장하여 이 사람의 특징도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열린 구조로 생각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위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생성, 예기치 않은 변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가능성들은 억압된다고 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들레즈가 이것에 대해 세운 전략이 철학사에서 벗어나자가 아니라 철학사 전체를 다시 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철학사에는 존재를 동일성과 위계 구조로 보는 그런 관점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시선도 있는데 플라톤 중심의 주류 철학에 묻혀버린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고, 그래야 그는 철학사의 새로운 독해를 시도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재발굴된 철학자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피노자였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그러니까 들레즈는 스피노자가 플라톤이 왜곡한 위계 구조로서의 철학적 흐름에서 벗어나 있고 동일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철학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니체, 그리고 이제 베르그송 등등에게서도 자신이 새로운 철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사를 정리할 때 고대에는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 말고 헤라클레이토스를, 중세는 토마스 아퀴나스 말고 둔스 스코투스를, 근대는 데카르트 말고 스피노자를 내세우면서 철학사 전체를 새로 이해했다는 것인데, 아무튼 그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잘못된 존재 이해를 바로잡고자 애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들레즈의 시선으로 플라톤 철학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완전한 이데아, 이것이 원본이고 이데아를 어느 정도 닮은 모상, 이것이 재현이고, 가장 아래에는 이데아를 원본으로 갖지 못한 판타스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원본인 이데아를 얼마나 잘 모방하느냐, 잘 닮았느냐, 얼마나 동일한가로 같이 판단이 된다는 건데, 이런 위계적 사고의 뿌리를 뽑기 위해 들레즈는 철학사 안에서 어떤 작전을 구상했는가 하면, 그는 고전 철학에서 내세웠던 가능성 개념을 이건 이제 거부하고 가상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보기에 고전 철학에서 말하는 가능성은 겉보기에는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가능성이라는 건 언제나 이미 정해진 원본, 이미 주어진 본질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라톤 중심의 철학사에서 말하는 가능하다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저 본질의 모습대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의 뜻 속에는 항상 이렇게는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렇게는 안 돼 라는 경계선이 이미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능성이란 본질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미래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새로 생겨나는 것,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기존의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들은 전부 다 가능하지 않은 것, 잘못된 것, 또는 일탈, 이렇게 낙인 찍히잖아요. 그래서 들레즈는 르비에티엘이라고 하는 가상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들레즈에게서 가상은 단순히 가짜,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 이미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다르게 만들고 있는 실제적인 힘, 이걸 뜻해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능성이라고 말할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는 나중에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미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사나 운동선수라는 정해진 모델, 즉 이미 존재하는 형태가 먼저 있고 아이의 미래는 그 형태 안에서 상상되는 거죠. 이건 가능성입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정해진 것의 현실화라는 과정이 남겨져 있는 거니까요. 근데 들레즈가 말하는 가상은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가령 이 아이가 자라면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운동을 잘해서 운동선수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게 된 여러 경험들, 만남 등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는 일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의학도 운동도 아닌 아예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기존의 가능성 목록 안에는 없던 일이죠. 하지만 분명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미래를 만든 힘은 의사가 될 가능성 같은 게 아니라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가능성, 즉 가상입니다. 그 가상은 처음부터 어떤 원본이나 정답을 향해 가고 있던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만남, 여러 환경과 사건 속에서 현실의 경로를 보다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술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고전 회화에서의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아주 분명했죠. 이 그림은 이 원본을 얼마나 잘 재현했는가, 원본을 얼마나 닮았는가, 이게 곧 평가 기준이었죠. 즉 이미 정해진 모델이나 본질이 있고 예술은 그 모델을 얼마나 동일하게 그렸나, 즉 동일성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고전 철학에서 말하는 가능성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 미술로 오면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원본도 없고 정답도 없어요. 갑자기 소음이 작품이 되기도 하고 움직임이나 관객의 반응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하죠. 참고로 세계적인 예술가 존 케이지는 4분 33초라고 하는 현대 예술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곡 하나를 탄생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관객들 앞에 연주자가 있어요. 근데 악보는 있어도 음계는 없습니다. 대신 세 개의 악장에 대한 구분과 시간 지시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연주자는 이 무음계 악보를 시간에 맞게 넘기면서 아무 연주도 하지 않고 4분 33초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음악은 뭘까요? 근데 관객들 중 몇 분이 낸 기침 소리,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무대 외부에서 나는 자동차 이동 소리, 이 모든 것을 의식하는 연주자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소리 등등, 바로 이런 것들 전부가 여기서는 음악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기존의 가능한 예술 목록 안에는 없던 형태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작품들이 덜 된 예술이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실패한 결과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작품들이 어떤 본질에 대한 재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는 영역 자체를 확장시키는 그 힘을 가졌다는 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상은 아직 형태를 갖고 있지 않지만 현실의 조건들을 바꾸고 현실이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밀어내는 실제적인 생성의 힘인 거죠. 그리고 이 가상은 미리 정해진 원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형태가 정답인지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가능성은 이미 있는 원본을 얼마나 동일하게 잘 재현하거나 실현했는가의 문제이고, 가상은 아직 없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시키는가의 문제라고. 그래서 들레즈에게서 가상은 설계도가 아니라 현실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생성의 힘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가상은 단순한 가짜가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 철학에서 말하는 가능성은 사실 현실화될 수 있는 필드를 좁혀놓은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커서 펼칠 수 있는 현실화의 경로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데, 가능성이 적용되면 그 가능성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 이 아이가 현실화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으면서 그렇게 키우게 되는 거니까요. 이에 비해 가상은 현실적인 잠재성이며 이 잠재성이 사전에 차단당하지 않은 채 작동하는 그 힘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작동된 영역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앞서 보았듯 예술에서 무악보, 무연주가 음악에 대한 기존의 폐쇄적 벽을 무너뜨리고 이것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킨 거니까요. 그리고 학생, 여성, 나와 다른 너라는 개념들도 다 이런 의미에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가상의 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현대 철학에서 그 유명한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뮬라크르는 가상이 현실화된 결과가 더 이상 원본 또는 본질에 대한 닮음이란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그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플라톤이 열등한 것이라고 낙인 찍었던 판타스마 기억하시죠? 바로 이것에서 열등함이라는 성질을 제거하여 다시 해석한 드레즈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라크르는 무엇을 닮았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용 방식, 문화적 맥락, 그리고 다른 요소들과의 배치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동하기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나 밈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이 이미지들에는 따라할 원본이 없어요. 어떤 정상적인 표정이나 본질적인 감정의 기준 같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흉내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어떤 분은 이것들도 현실 속 인간의 표정을 닮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들레즈가 말한 원본 없음이란 현실 속에서 참고할 대상이 전혀 없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 이미지를 평가하고 정당화해주는 절대적 기준으로서의 원본이 없다, 이 뜻이에요. 우린 이걸 보면서 원본을 닮았나 안 닮았나 하면서 덜 닮았는데 이렇게 무시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이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선 웃음을 만들어내고 공감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언어보다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때도 있죠. 이건 이 이미지가 어떤 초월적 본질을 재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시뮬라크르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은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약해졌죠. 예전에는 이게 정상적인 삶이다,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이다 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여전히 빠져있는 분들이 라떼 요거 많이 마시고 계시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 아시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일하는 방식도 상대적으로 많이 다양해졌고,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개인으로 달라지고 있고, 정체성도 단일한 기준으로 설명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삶들은 어딘가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실패한 삶, 이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현실 속 삶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시뮬라크르인 거예요. 원본으로서의 인생, 본질적인 인간상 뭐 이런 건 없지만 각각의 삶은 실제적인 것이고 의미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본을 닮으면 좋은 것, 닮지 못하면 나쁜 것, 이렇게 플라톤식 사고에 너무 심하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는 꼰대,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제가 핫바가 되게 맛있다 소문난 집이 있어가지고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가 목욕탕이었어요. 문어 그림들도 막 귀엽게 걸려있고 이렇게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은 이제 시켜놓고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몇 분의 할머니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아이고 이게 뭐야, 세상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런 말씀들을 막 그 할머니들끼리 막 아주 심각하게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나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분들을 감히 평가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새로운 시도나 변화, 그러니까 음식 판매하는 가게가 목욕탕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이 확장된 개념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해하셨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아무튼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물음에 생각보다 정교한 논리로 답할 게 없다면 하나의 사고 습관에 젖어든 상태에 불과할 뿐 깊이 있는 윤리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원본이 없어도 의미가 잘 만들어지고 있고, 본질이 없어도 삶과 예술은 충분히 작동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차원에서는 존재의 위계가 없는 겁니다. 원본 없이도, 즉 본질의 이대 없이도 나의 삶은 열려있고 그 열림 속에서 충분히 잘 전개되며 확장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데아를 많이 닮은 너의 삶은 수준이 높은 삶이고, 저처럼 이데아를 많이 못 닮은 삶은 저급하고 열등한 삶이다, 이런 식의 평가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긴데요.
이 말은 곧 플라톤이 전제했던 원본이 있어야만 의미와 가치가 생긴다는 생각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현실을 미리 재단하기 위한 허구적 가정이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시 여기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지 말고 확장이란 좋은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앞서 확장의 좋은 예시들을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성, 학생, 무엇보다도 예술의 사례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확장된다는 게 도덕적으로 선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질 텐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 둘레지 철학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확장에 좋은 예시만 드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뭐 자학인가? 아니 나 지금까지 뭐 본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확장이 차단된 삶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우리가 그 차단이라고 하는 작용의 반작용 차원에서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좋은 예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니체가 보기에 인간은 작용, 반작용의 리듬을 타는데요. 가령 누가 내게 욕을 하면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도 없는데 분노가 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욕설, 비난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대상화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분노를 일으키거나 또는 그 무엇에 대한 반작용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보면 인간의 분노는 반작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반작용과 관련하여 이것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능동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 니체는 이를 강한 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러한 니체의 철학을 제독해 한 사람이 바로 들레지입니다. 따라서 들레지는 확장 그 자체를 섣불리 위기의 구조로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면서 그래서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 확장이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싫은 방향으로도 펼쳐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들레즈가 말하는 확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것인데, 이 확장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 물음을 가능하게 해주고 나의 삶의 영역을 보다 더 넓혀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사유를 둘레지 이전까지는 많이들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처음엔 공이 막 이제 강하게 날아오면 모피에서 맞거나 빗 맞거나 또는 어떻게 쳤는데 그게 이제 네트에 걸리기 일쑤죠.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어떻게 칠까라는 능동적 질문 자체를 성립시키기 힘들고 날아오는 공에 대한 나의 즉각적인 반작용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공에 대해 능동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공이 날아오는 걸 보면서 이건 위로 띄울 수 있겠는데, 이건 내려 찍을 수 있겠다, 이건 피하는 게 상책이지,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게 뭐냐? 테니스를 나는 잘 치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공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리고 들레즈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확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 확장이 꼭 좋은 결과만 주는 건 아닌 겁니다. 내려 찍으려다가 잘못해가지고 어깨를 다칠 수도 있고, 피해보려고 몸을 꼬다가 잘못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이땐 어쩔 줄 몰라 하더라도 이제 몇 대 공을 그냥 맞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다친 겁니다. 즉각 반응보다 못한 능동적 태도의 결과인 거죠. 이처럼 확장은 그 자체로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런 도덕적 선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확장을 도덕적 최고의 선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데아 자리, 원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들레지는 이런 사유를 피하는 겁니다. 단지 확장이란 나의 현실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보다 넓게 가져볼 수 있다 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다뤄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가상을 통한 확장, 이것을 존재의 위계 또는 원본 숭배의 논리로 가득 찬 서양 철학의 전통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는 자신의 존재론인 내재성의 평면과 존재의 일일성을 통해서 차이 그 자체를 사유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들레즈의 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는데 이대로 끝내면 너무 아쉽죠. 적어도 내재성의 평면하고 존재의 일일성까지는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이어갈 텐데요. 내재성의 평면이라는 것은 스피노자 철학에서 이제 들레즈가 재독해서 가지고 온 개념인데 내재성과 평면 이 둘로 나눠보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선 내재성은 현실을 초월한 본질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 이데아, 본질, 원본 이런 것이 현실을 초월하여 있고 이 현실은 그것의 가능성이 구현된 것 또는 닮은 상태 뭐 이런 위계적 구도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초월성이 아닌 내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평면이란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이죠. 엄청 쉽죠? 그러므로 이 평면의 장에서는 존재가 위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존재는 위계가 없는 평면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러한 내재성의 평면에서 존재는 다의성이 아닌 일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일성 개념을 들레즈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존재가 여러 의미들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로만 말해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 여성, 아이, 어른 이런 존재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여기서 누가 더 높은 존재이고 더 낮은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성립할 수가 없고 다 같이 하나의 의미에서 존재한다는 게 존재의 일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개념이 강제적 평등성을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존재의 일성은 차이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서로 다름, 즉 차이를 위계적 구도로 평가하거나 위치 지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말하는 존재의 일성은 모든 존재의 생김새, 성질 등등을 같게 만들자 이게 아니고 그 차이, 그 다름을 열등 또는 우월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선언인 거죠. 다 같이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이 일성이에요. 그렇다면 들레즈는 이와 같이 초월적 위계 구도가 아닌 내재성의 평면에서 존재를 사유하고 다의성이 아닌 일성으로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철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은 이제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차이가 강도로 나타나고 반복을 통해 응집되며 그래야 배치를 이루는데 이 배치가 사건에 의해 붕괴될 때 이걸 이제 재조직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철학을 펼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같은 것에서 어긋난 결과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스스로 생성되는 힘 이걸 뜻하거든요. 이게 이제 들레즈가 말하는 차이인데 따라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